1974년 중국 후베이성 신농지 지구의 판수이향 마을에서 태어난 웨이즈청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공부를 잘해 허베이성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1999년 대학을 졸업한 후 후베이성 구청현 인민병원으로 들어가 전문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즈청은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대학 후배 우민과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되더니 얼마 후 결혼했고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1년 어느 날 분명히 나를 찍었다니까요. 에헤이, 이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서 소리 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마취가 됐다고 내가 기억 못하는 줄 알아요? 저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실 들어갈 때 처음에는 간호사분하고 의사 선생님이 같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다 간호사 나가고 의사 선생님 혼자만 남아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수술 받으셨잖아요. 그 의사놈이 간호사 나간 뒤로 막 저를 만졌다고요. 변태 같은 놈. 그놈이 마취된 저를 폭행하고 사진 찍어 갔다고요. 그럴 리가요. 병원 측은 환자가 말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 당시 그녀를 수술했다는 웨이즈청을 불러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그의 진찰실에서 발가벗은 여성 환자를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이 발견되자 즈청은 병원에서 조용히 쫓겨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즈청은 친구들에게 보수적인 와이프와 결혼해 아내가 관계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충동적으로 생긴 일이었다며 주위에 성격 좋은 여성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야, 집구석에서 놀고 면서 남편 내조 하나도 못 해주는 게 그게 와이프냐? 아이, 그러고 보면 너도 참 여자 복도 없다. 친구들은 저같이 잘하면서 장인이 병원도 차려주고 차도 사주는 판에 말이야. 이게 무슨 꼴이냐? 걱정 마. 내가 아주 젊은 아가씨로 소개해줄게. 역시 친구밖에 없구나. 내 취향을 너무 잘 알아. 역시 너밖에 없다. 고마워. 얼마 후 즈청의 친구 왕루원은 허화라는 여성을 소개시켜주며 즈청이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도 잠시 1년 후인 2002년 10월 선전의 모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재혼한 허허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즈청이 근무하던 병원에 그가 아내와 좋지 않은 관계에서 헤어졌다는 소문이 나면서 다시 병원을 옮겨야만 했고 3년 뒤인 2005년 8월 선전 푸덴시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돈벌이도 좋고 신랑감으로 인기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던 즈청은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하며 또 다른 결혼 상대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눈부신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녀는 의약품 영업사원 주홍임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그녀 앞에 슬쩍 말을 건넨 즈청은 병원에 자주 오시네요? 네, 병원 영업하는 게 제 일이라서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들고 있는 서류 한번 줘보세요. 의약품 영업일 하시는구나. 잘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오세요.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만남이 잦아지더니 사랑을 싹 틔우게 되었고 잠자리를 같이 한 두 사람은 결혼을 논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자기 아직도 미혼이야? 아이, 그렇다니까. 매일 저렇게 환자만 보니까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시간만 축내다 노총각 된 거지 뭐. 여자들 배씨도 많았겠는데? 의사 남편 얻으려고 말이야. 나는 환자가 우선이라는 신념 때문에 그 유혹들을 다 뿌리쳤다는 거 아니야. 자기도 대단하다. 역시 내가 남자 복이 이렇게 많다니까. 얼마 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지청은 이혼 경력이 2번이나 있는 자신이 8살 어린 홍임과 결혼하기 위해 노총각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이, 미치겠네. 내가 이혼을 3번, 하나, 둘, 3번 했던가 2번 했던가 하도 많이 했더니 헷갈리네. 그 좌우지간 이혼남이라고 하면 홍임이 부모가 좋아하시겠냐고. 반대하고도 남지. 아이씨, 모르겠다. 지청은 브로커를 통해 혼인한 기록이 없는 위조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홍임의 부모는 딸이 사랑한다는 남성이 의사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고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아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얼마 후 홍임의 부모는 딸이 죽어도 지청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홍임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부모는 지청이 내민 호적증명서를 확인하고 정말 미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 결혼을 승낙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9월 진찰실 복도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향해 간호사는 다음 순서인 환자를 호명했습니다. 163번 진천씨. 네? 진천이 진찰실로 들어가자 주청은 짧은 치마를 입은 그녀의 다리를 바라보며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가슴 아래쪽에 통증이 있어서. 여기요? 어디에 심하게 부딪히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네. 그럼 일단 진찰 한번 하시게 침대 위로 올라가시죠. 이대로 올라가면 되나요? 환자를 진찰하던 지청은 아이고야, 이거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지 않으시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는데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시죠. 환자를 진찰하던 지청은 상태가 심각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통증이 악화될 것이라며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들어간 지청은 왕간호사는 들어오지 말고 다음 환자하고 대기자 좀 보고 있어. 간단한 수술이니까 내가 혼자 할게. 수술실에서 별도로 부르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말고. 알았지? 수술 침대에 누운 진천에게 마취제를 투약한 간호사는 마취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실을 나갔는데 어디 보자. 우리뿐이. 주청은 침대에 누워있는 진천의 볼을 가볍게 때리며 콧노래를 부르며 수술실 모서리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자신의 모습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수술을 위해 옷을 벗고 올라간 진천을 바라보던 지청은 천천히 하얀색 가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주청은
손가락을 그녀의 발가락 끝에 대고 천천히 무릎 위로 쓰다듬으며 올라왔습니다. 즈청은 그녀가 꿈틀거리지 않자 이제 때가 되었다며 속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일을 마치고 속옷을 주섬주섬 입던 즈청은 카메라 쪽으로 걸어가 녹화가 잘 되었는지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던 즈청은 아무도 모르게 카메라를 상자에 담아두었습니다. 옷을 차려입은 즈청은 그녀의 가슴 아래를 조금 절개한 뒤 봉합해 마치 진짜 수술을 한 것처럼 수술 자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왕간호사, 그 환자분 회복실로 옮겨드리고 다음 환자 진찰실로 들어오시라고요. 2006년 9월 진료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온 즈청은 안방에 서류 가방을 집어던지고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던 즈청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연신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아이를 보느라 피곤해 먼저 잠이 들었던 홍임은 인기척이 들리자 자기 왔어?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다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2시경 눈부신 불빛에 실눈이 떠진 홍임은 새벽인데도 아직 잠을 자지 않은 남편이 걱정되어 잠결에 침대 위에 상체를 비스듬히 일으켜 세우며 졸린 목소리로 자기야, 내일 진찰하려면 일찍 자야지. 자기야? 홍임이 남편을 불러봤으나 인기척이 없자 자기야? 홍임은 컴퓨터 모니터 불빛 때문에 잠들 수 없어 남편이 무엇을 하느라 아직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책상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도대체 뭘 보길래 아직까지.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던 홍임은 옷을 벗은 남녀가 관계하는 장면이 나오자 닭살이 돋으며 잠이 깨버렸습니다. 남편이 이 늦은 시간에 자신 몰래 야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처음에는 남편이 조금 혐오스럽기도 했지만 남편도 다른 남성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며 매일 수술로 힘든 일과를 마치느라 스트레스가 많은 남편 입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모른 척하고 다시 침대 쪽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려 돌아오려던 그녀는 화면 속의 남성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남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한 동영상에 등장한 남성은 남편 웨이즈청이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남성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배경이 수술실이고 누워있는 여성이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모니터를 보던 홍임은 열려있는 책상 서랍에 눈이 갔습니다. 저건 뭐지? 설마. 서랍을 열어본 홍임은 그 안에 가득한 디스크를 보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를 폭행하며 영상을 촬영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남편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야!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자기야, 이게 뭐야? 당장 비켜! 누가 남의 물건에 손대라고 있어? 주청은 홍임의 어깨를 밀치며 아이씨, 비키라고! 당신 이거 범죄인 거 알아? 아냐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여자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고.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따위 변명은 필요 없고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여보, 여보, 오해라고. 주청은 홍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기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남편을 신고하고 그래? 야, 내가 이렇게 빌게.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이나 우리 딸이나 인생 모두 끝이라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런다고. 홍임아, 내가 어떻게 하면 믿겠니? 내가 갖고 지금 당장 쓴다고. 그리고 저 서랍에 있는 것들 있잖아, 싹 다 불태워버릴게. 2번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고, 제발. 순간 홍임은 그래도 남편이 명색이 의사인데 잘못했다며 두 손을 비벼가며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딱 한 번만이다. 자기야, 고마워. 얼마 후 재청은 홍임이 보는 앞에서 모든 저장 파일을 불태우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보,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거실로 와봐. 네, 알았어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주청은 홍임에게 자기 혈당이 왜 이렇게 낮아? 그러고 보니까 자기 첫째 낳고 기운이 없는 것 같더라고. 호흡도 불규칙적이고. 얼마나 나왔는데요? 자기 30도 안 돼. 네? 말도 안 돼요. 설마요. 자기 그러지 말고 내가 내일부터 처방해 줄 테니까 인슐린 한 번씩 맞자. 일반인 평균 혈당이 60에서 120mg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30도 안 되니까 엄청 위험한 거지. 자기 아침도 안 먹고 식사도 불규칙적이지. 맞아. 내가 애 키우느라 내 몸을 너무 소홀히 했어. 다음 날 주청은 병원에서 의약품 창고로 들어가 인슐린을 가져오기 위해 인슐린 서너 개를 비닐봉투에 담은 후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동료 의사가 들어왔는데 아이 뭐야, 나 들어올 줄 알고 미리 커피 타주는 거야? 왕은 주청이 타놓은 커피를 낚아채며 야, 그런데 그 비닐봉투이 뭐야? 주청은 다시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우리 와이프가 저혈당이더라고. 그래서 인슐린 좀 맞춰주려고. 너 그거 조심해야 한다. 얼마 전에 저 건너편 동북병원에서 인슐린 과다 투여로 사람 하나 식물인간 됐잖아. 너도 와이프 그 꼴 안 만들려면 조심해야 된다고. 뭐라고? 순간 주청은 비록 친과피라 심각한 표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속으로 얼마 전 이혼하겠다며 협박한 아내에게 복수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온 지청은 인슐린을 담은 봉투를 서랍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인슐린 한 개만 꺼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자기야, 일단 급한 대로 이거 한 대 맞고 처방하는 대로 또 가져올게. 뭐 인슐린 안 맞는다고 지금 당장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야. 그래. 알았어. 자기가 그렇다면 그렇겠지 뭐. 4일 뒤 지청은 병원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슐린을 가지고 나오면 의심받을 것이 걱정되어 매일 조금씩 가져다 사무실 서랍에 넣어두었던 인슐린을 챙겼습니다. 지청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인슐린을 서류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청은 여보, 여기 침대에 잠깐 누워봐. 자기 전에 인슐린 주사 좀 맞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침에 맞지 않고 자기 전에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면제도 하나를 줄 테니까 이거 먹고 푹 자면 고통도 없을 거야. 그래. 역시 의사 남편 얻으니까 이럴 때는 좋네. 지청은 홍임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그녀의 팔에 수십 개의 인슐린을 주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가려면 곱게 가지 끝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러게 왜 사람 성질을 건드려가지고 지랄이냐. 아유, 힘들어. 이거 뭐 더 이상 주사바늘 꼽을 자리도 없네. 뭐? 경찰에 신고한다고? 네 남편을? 이런 천하에 쳐 죽일 것을. 그리고 뭐? 이혼? 웃기고 자빠졌네. 준비해간 주사를 모두 마친 지청은 시계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봐라. 2시간이면 온몸에 완전히 퍼질 거니까 그때 시간에 맞춰서 119에 신고하면 딱 맞겠네. 숨이 깔딱깔딱 하겠어. 2시간 뒤 여보세요. 119죠?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와이프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절당 쇼크사 같아요. 잠시 후 구급차가 지청의 집에 도착했고 홍임을 싣고 응급실에 도착하자 응급인은 환자가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고인이 아마도 인슐린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 같다고 하자 남편 지청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지청을 경찰서로 소환해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했을 당시 지청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지청과 함께 집으로 가보자고 했는데 그때 지청이 벌떡 일어서며 저 화장실 좀 다녀도 될까요? 아내 때문에 병원에 하루 종일 있었더니 오줌 터질 것 같은데요. 네, 다녀오세요. 참고인이시지 뭐 용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지청은 경찰서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재빨리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널브러져 있던 인슐린을 비닐봉투에 담아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리고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서 지청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그의 집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청은 인슐린 주사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올라와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도주한 후였고,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경찰은 지청이 먼 곳으로 도주하기 전에 검거하기 위해 인근 여관과 호텔에 수배 전단을 뿌려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신고 전화를 기다린 경찰은 선전시 난산구의 조그만 호텔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웨이지청을 검거했습니다. 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웨이지청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